오늘 국회 청문회에선 눈에 띄는 장면이 여럿 있었습니다. 검찰청에 불려 2박 3일간 구치감에 홀로 갇혀 있다가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는 말을 들었고, 또 검사가 이 아이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죠.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오늘 당시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시장이니까 시켰겠지라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진술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검사는 한참 동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는데 국회에 나와서도 이럴 정도면 수사할 땐 어땠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긴급 체포돼 조사받았던 2022년 9월, 당시 검사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남 변호사는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당시 수사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고,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준 데 대해선 또 황당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당은 일제히 검사의 강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남욱에게만 했죠. 딱 한 번 한 거죠. 딱 한 번. 왜? 현안 사건이니까, 하명 사건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에게 돈이 갔다는 진술도 자신이 아닌 검사가 먼저 꺼낸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사람 기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번복됐다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A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다시 A로 가는 진술 번복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수사검사 한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네. JTBC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씨알도 안 먹힌다. 예, 그 의미는 남욱증이라든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원했던 일들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중에 거의 5천억 원을 공공으로 환수를 해갔다는 것이죠. 5,700억 정도 환수해 가셨고, 그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서 저희를 배임으로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부패방지법을 이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셨고, 중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 48시간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4월 16일 이 날짜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압박수사 관련된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치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구치감 얘기를 할 때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느니 이건 뭐 우리의 권한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해당 검사는 정일권 검사이고요. 이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증언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고스란히 증언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더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그거를 전용기 의원이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 화가 예. 나는 게 뭐냐면 음흠. 이전에도 전용기 의원이 정일권 검사에게 그 사진을 왜 보여줬냐 똑같은 질문이 있었죠.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그래도 그 남욱 씨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그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음흠. 제가 위협감을 느꼈다고. 당사자가 당사자가 바로 옆에서.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이 한 것이 합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너희는 응징 당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예.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성과를 냈던 검사들이 응징당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가 문제가 있다 쳐도 수사를 받을 때 또 검사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들끼리의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검사들이 조작해서 만든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판단을 뒤집는 거 자체가 법원도 같이 저도 한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는 판단을 안 한 건 맞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거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정치로 나서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인적 청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우리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표현은 남욱 변호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남욱이라는 인물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검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거나 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또렷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는 것들이 탁탁 꽂혀서 박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 중에 검찰의 압박 수사 결과가 검증 없이 법정에서 인정되고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처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얼싸설싸 넘어가고 뭐 중간에 회유 있고 압박 있고 이러면서 막 심한 압박 느끼고 이랬으면 이거 이렇게 정리 못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시작해 보면요. 남욱이 자진 귀국했거든요. 남욱이 변호사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자진 귀국했다. 끼해야지 나 깜빵 몇 년 안 살 것 같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재산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법률적인 대응을 할 방법이 그렇죠. 있었겠죠. 그렇고 네. 남욱이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외국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빼돌리고 이런 국리했지 귀국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남욱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 조서를 보면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서를 보면 1차 수사 당시에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묻는다. 본인에게도 이재명이 시킨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유동규에게도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검증 없이 법정에서 그냥 이게 인정이 됐고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이미 거기에 작심을 했고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냐 한다면 사실 판사 입장에서도 저거를 배척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섭외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상현 검사 얘기 많이 합니다만 뭐 이게 지금 이 해당 검사도 정일권 검사만 얘기하지만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정도 사건은 무조건 정보보고 가고 실제로 조사할 때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 한 명 앞에 있지만 뒤에는 수많은 결정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채수로 보내고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저희 그 강효경 씨 사건만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조사를 종료한다는 결정조차 못하고 있어요. 저희 이거 얘기 좀 듣고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키보드 앞에 이렇게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사건도 그랬는데 차기 대권 주자를 노리는 사건에서 만약에 그 담당 검사 혼자 했다? 절대 아니죠. 이거 아마 그냥 채방에서 실시간으로 야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그렇지. 이거 워딩 이상하다 이거 확실하지 않다 이거 계속 오더 받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서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방금 정구승 변호사가 말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이 검사들은 화면을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전용 책방, 하나는 이제 조서 꾸미는 한글 파일. 그래가지고 하나 하는데도 자기들이 수뇌부에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저렇게 물어봐고 다른 방에서 다른 공범들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데 하물며 그 한 번에 조서 받는 것도 그렇게 할진데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수사면 검사랑 수사관이랑 저랑 변호인이랑 피의자가 있으면 갔다 올게 하면 여기랑만 소통이 되면 되는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뭔가 오더를 올리고 누군가 오케이를 해주면 갔다 오셔도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 조서 자체가 그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배후에 한 8명, 9명하고 집단지성과 싸우는 거거든요. 1대100이야. 그리고 거대한 조직이 있는 거지. 제일 뒤에는 윤석열이 있었던 거고. 그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취합된 것을 그렇죠. 나는 또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 비대칭성이 엄청나요. 그리고 예. 실시간으로 만약에 대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방에 놓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조사에 안 남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또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지휘부에서 이쪽은 이렇게 하니까 얘한테 이걸 떠봐, 이걸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변호사가 자기가 피의자로도 혼자 대응한다 그거 쉽지 않죠. 근데 국민의힘 패널들도 정편에서도 이 말에는 토를 못 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당신도 녹취록 들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비 김성태가 2천만 원씩 대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협박한 거 아니냐. 이거 서영교 의원이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gat혀있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또 쫄아가지고 협조하게 되는 이런 거는 진짜 나쁜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말을 못하더라고. 아니 이거 지금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얘기로 넘어갔는데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는 정일권 검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배를 가른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족 사진 보여준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이게 그냥 형사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무조건 폐기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조사에. 뭐 의도가 어땠든 물론 의도도 되게 나쁜 의도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포렌식을 한 다음에 관련 없는 자료는 폐기하는 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거를 근데 더 웃긴 건 국정조사 나와서도 뻔뻔하게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에요. 이게 심지어 본인이 포렌식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다른 팀이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럼 조직적으로 그 포렌식을 해서 별건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껏 별건 수사를 해왔다라는 걸 자백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좀 오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일권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 먼저 좀 얘기 좀 들어보시죠.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치감에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혼자고, 변호인도 없었고, 이제 뭐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검사님, 목표 누굽니까? 목표 누구였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다만 없습니까?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뻔뻔하죠. 네, 뻔뻔하고 그 남욱 저분이 변호사잖아요. 예. 법률 전문가인데 예. 법률 전문가마저도 저기 끌려가면 저렇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렇죠. 얼마나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저때 그러니까 그 2박 3일간 서울 구치감에 혼자 갇혀 있을 때, 네. 홀로 있을 때 그때 저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포커스가 검찰에 맞춰지는데 사실 검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예, 모든 거 다 영장이 나와야지 가능한 건데. 그 뭐 윤석열 정권 때 법원에서 영장을 얼마나 잘 내줬는지는 뭐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제가 맡았던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뭐 자판기야 뭐 이럴 정도로 영장이 나왔는데 남욱은 사실 저 당시에 이미 신변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구치소에 구속돼 있었잖아요. 신변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변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의 유치 장소로 검찰청을 지정해주고 한 거니까 이건 사실 법원이 그냥 검찰한테 남욱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해서 그냥 사냥감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재운 거 아니에요? 모포 한 장 그렇죠. 달라고. 예. 그 검찰청은 숙박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근데 숙박이 불가능한 곳을 인치 장소로 규정을 해서 명기를 해서 체포영장이 나간 거니까 사실은 저는 그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저 55개 그러니까 구치감인데 딱 혼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 그렇죠. 구치감에서 밤에 잠을 잘 수는 원래 없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일권 검사랑 이제 남욱
변호사의 저 발언이 법정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정일 검사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을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퍼진 건데 그때도 제가 정일권 검사랑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법정에서부터 계속 수년 동안 봐왔지만 정일권 검사의 그 메시지 중에 저는 이 환부라는 얘기가 항상 일관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수사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취조를 하는 과정을 항상 의사에 비유를 해요. 마치 환부를 도려내서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것처럼 마치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겨냥된 목표가 명징하니까 이거 환부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그 우리들이 하는 수사 행위가 의사의 집도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완전 각인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통화할 때마다 우리들이 하는 수사 행태는 환부를 도려내는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 얘기 나왔어요. 환부를 도려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실까 그러면은? 그 얘기도 한번 마저 들어보시죠.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저는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맞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앵커님 제가 그때 전화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울면서 저거를 폭로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이제 다행히 정일 검사가 제 번호를 저장해 놓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정일 검사가 딱 받자마자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폭로를 했다. 이거 정말 맞냐 그랬더니 뭐 환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의 집도 과정. 근데 정말로 묻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애들 사진 왜 보여줬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묻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정일 검사가 그때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나도 그 기사 김종훈 기자 기사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인도적 차원이다. 도의적인 차원이다. 아니 오랫동안 애들을 못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애들이 1년 동안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 못 봤다고 포렌식에서 얻어놓은 그 일기 수사팀의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밤 12시에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네가 얘기하면서 환부 얘기하고 배 가른다는 얘기하면서 갑자기 애들 사진 보여주는데 인도적이고 도의적이래. 2박 3일간 그 구치감에서 혼자서 그 독방에서 방치시켜 놓고 그게 인도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일단은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법정에서 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정일권 검사가 저한테 인도적이고 도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잊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 떨면서 내가 그 녹취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건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퍼지고 나가니까 정일권 검사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인도적이고 도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계속 의사의 치료에 비유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러한 그 정신 상태는 그 쿠데타 세력이 전형적으로 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수사하고 공소 유지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거나 뭔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국민에게 선출받은 권력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도려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정상적이잖아. 근데 대부분 쿠데타 세력들이 그거군요. 전두환 신군부도 이게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쿠데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도 쿠데타를 할 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표명을 했을 겁니다. 검사들이 지금 반국가 세력 뭐 이 얘기 오늘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 자신들의 수사를 의사의 치료 행위에 비유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권력 집단들이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얼마나 특권 의식이 강하면 내가 하는 이런 수사 행위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환부를 도려낸다고 이런 표현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런 켜켜이 이런 상황 이런 인식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자꾸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까 그 전에 들었던 녹취에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이 얘기가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 이야기였다 이렇게 지금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그게 이건가? 뭐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검찰의 역할이죠.
네, 검찰의 역할인데 검찰이 원래는 그거지. 해야 하는 일이고 검찰에게 부여된 임무인데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그거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어법상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남욱한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정일공 검사는 바로 이어서 이거를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하긴 했는데 다만 이거를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남욱이 그걸 명징하게 기억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남욱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라. 이 워딩을 너무 명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의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이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충돌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일권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없다고 지금 바로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하긴 했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차교근 의원이 얘기했을 때, 질의했을 때 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카메라가 정일권 검사를 비췄거든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탁 숙이면서 생각을 딱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강백신, 이원석, 송경호 이렇게 쫙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전직 검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반박을 하니까 본인 역시도 이제 용기를 얻었는지 자기의 선배 검사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어서 이제 오늘따라 지난번과 다르게 오늘은 유독 더 좀 센 발언들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 확인이 목표라는 이제 검찰인데 유동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검사가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구형이나 어떤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베너핏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유동규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데 혹시 그 검사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김영석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검사는 지금 오늘 출석은 안 출석하지 했어요. 않았습니다. 동행 명령이 지금 떨어졌고 지금 울산지검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에도 2%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글 올린 검찰 지휘부 검사들은 검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 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당시에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항상 신념에 가득 차서 2%의 대장동이 소위 얘기하는 항소포기 사태라고 막 하면서 줄이어가지고 글을 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의 발언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뭐가 있냐. 이 사건 자체는 대장동 사건은 21년 가을부터 시작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수사팀이 변경되고 나서 그 수사팀이 이기팀이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대장동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대장동의 쌍둥이라 불리는 위례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욱이 진술을 거부하고 이제 안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치감에 데려온 겁니다. 이게 22년 9월이고 이때까지 또 남욱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후에 유동규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줬다는 얘기를 대면서 22년 10월에 유동규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구치감에서의 체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유동규가 진술을 급격하게 180도 전환을 합니다. 유동규도 구치감에 갇혔으니까 그때부터 바뀐 거구나. 그렇죠. 그 이후에 유동규도 구치감을 갇히고 나서 유동규 역시 진술을 이재명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나서 그러면서 그때 이후의 상황들을 지금 남욱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네핏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 베네핏이라는 게 유동규가 풀려나기 시작하고 유동규가 앞으로 향후에 있을 그 선고 과정 속에서 검찰에서의 그 봐주기들이 막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발언 이후에 오늘 뭘 얘기하냐. 김만배가 지난 이 수사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김만배는 아무튼 뭐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김만배한테 별건의 수사를 했고 이거를 남욱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인정하는 순간 그 뒤부터는 계속 베네핏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밖으로 나왔고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남욱이 이걸 보고 나니까 남욱 자기 본인 털고 있죠. 주변인들 털고 있죠.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그 검찰 공소 사실대로 인정하는 순간 베네핏을 받은 유동규를 봤죠? 굴복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했던 거예요.